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6절을 다루겠습니다. 제목은 존재론의 역사의 해체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원서로는 27쪽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있는가 궁금해 하실 법도 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존재와 시간 전집 2권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를 보면 주요 용어들을 번역 용어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참고하게 해서 메모를 해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책들 번역서로는 2권 정도 있죠. 이건 소강희 선생님의 번역서이고요. 소강희 선생님은 옛날 분이라 한자 투의 글을 쓰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기상 선생님인데 이분은 젊은 분이라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라 우리말로 풀어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영문 번역서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맥커리 앤 로빈슨의 번역일 거요. 예, 존 맥커리 앤 에드워드 로빈슨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에 앞서서 그 이전에 나온 번역도 있어요. 그는 이제 파일로 검색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 저도 파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집에 들어서기 이전에 존재와 시간, 즉 단행본으로 출간됐던 책도 파일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전집 2권에 보이는 철자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 단행본의 텍스트를 확인해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는 책은 대략 여섯 권 정도가 되네요. 물론 그 이전에도 존재와 시간의 번역서는 여러 권 있어요. 그 전에 문교부 장관을 했던 이규호 선생님의 번역본도 있고, 또 성함은 제가 잃어버렸지만 전아무개 선생님이 한 번역서도 있고, 옛날에 제가 형님 집에 방문하면 책장에 꽂혀있는 존재와 시간 번역서를 빌려와서 읽고는 했는데, 예, 그게 옛날 번역본이에요. 또 아마 그 박종 선생님도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의 번역본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어요. 근데 대개 이전의 번역본은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 많다고 해요. 근데 소왕희 선생님과 이기상 선생님은 독일어 원서를 참고하면서 번역을 해서 좀 진일보한 번역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번역문은 제가 또 이전의 번역서들을 참고하면서 더욱 알기 쉽게 용어들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들로 또 문장들도 매끄럽게 읽혀질 수 있는 식으로 바꿔본 것입니다. 어떤 텍스트를 참고해야 하느냐? 우문이에요. 모든 텍스트를 다 참고해야 합니다. 집에 존재와 시간을 공부한다는 분은 번역서 2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고요. 독일어 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영문 번역서도 있어야 하고 또 단행본 파일도 갖고 있어야 하고 영문 번역본 파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수시로 이것저것을 찾아가면서 그 어느 번역문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독일어 문장과 영어 문장이 구문적으로 달라요. 단어들도 다르고. 그래서 1대1 맞춤식의 번역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옮기는 것도 1대1 맞춤식의 번역이 불가능해서 번역자들이 그때마다 고심을 들여서 번역어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선정된 번역이 그렇게 마땅치 않으면 저희가 이 책 저 책을 다 참고하면서 스스로 가장 적합한 번역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무서워서 다 가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장기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원서 27쪽을 보겠습니다. 원서 펴놓고 제가 번역문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원서를 읽고 귀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1대1 어느 정도 상호관계가 성립하는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번역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탐구는 특히 중심적인 존재의 물음의 주위에서 움직이는 탐구는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자적 가능성이다. 현존재의 존재는 자신의 의의를 시간성 속에서 발견한다. 시간성은 그럼에도 동시에 현존재 자신의 하나의 시간적 존재 유형으로서의 역사성의 가능 조건인데 곧 과연 그리고 어떻게 현존재가 하나의 시간 속 존재자인지를 도외시할 때 그러하다. 현존재는 그 존재가 시간성이다, 시간성이자 역사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 또는 시간 속의 존재자라는 것이에요. 시간 속의 존재자라는 것은 일상적인 해석이고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 그것을 논의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부분적으로는 언급하지만요. 네, 역사성이라는 규정은 사람들이 역사, 세계 역사적인 발생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앞서 놓여 있다. 즉 현존재가 역사적이다. 이 말은 현존재의 존재의 발생이 근원적 의미의 역사이고 바로 그것 덕분에 세계사라는 역사, 이른바 세계 역사적인 발생도 성립한다는 것이에요. 역사성은 현존재 그 자체의 발생, 이 존재의 구성틀을 뜻하고 시간적 틀을 뜻하고 그런 발생의 근거 위에서 맨 먼저 세계 역사 및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에 속함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현존재는 각기 자신의 현사실적인 존재에 있어서 그가 이미 존재해온 식으로 있고 또 이미 존재해온 무엇이다.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현존재는 자신의 과거이다. 더욱이 단지 그의 과거가 이를테면 그의 뒤에서 그에게 자신을 밀어대고 그래서 그가 지나간 것을 때때로 자신 속에서 뒤늦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전히 전제적인 성질로 소유하는 식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상식은 그런 것이죠. 과거가 우리 뒤에 있고 이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전제적인 것이 과거 내지 과거의 역사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상적 의미의 역사의 근원이 현존재이고, 다시 말해 현존재의 존재의 발생이 근원적 의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이데거가 시간성과 역사성이라는 2편의 제5장인가요? 거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의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인데 그 존재는 거칠게 말해서 그때마다 그의 미래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현존재는 자신의 그때마다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따라서 역시 그에게 귀속하는 존재 이해력과 더불어서도 하나의 넘어온 이보코멘의 다자인스 아우스레궁 넘어온 전승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위보 리페르네 또는 위보 콤멘에 넘어온 전승된 현존재 해석 속으로 들어서서 그 속에서 자라나 있다. 이러한 넘어온 현존재 해석에서부터 현존재는 우선 또 어떤 주변 속에서 부단히 자신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력이 그의 존재의 가능성을 계시하고 또 규제한다. 그의 고유한 과거는 이것은 언제나 그의 세대의 과거를 말하는데 현존재를 뒤따르지 않고 오히려 각기 이미 그에 앞서서 간다. 과거는 나의 미래적 가능성이에요. 과거의 조상들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미래의 삶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는 책도 있죠. 옛날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미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현존재의 이러한 원소적인 역사성은 깨트릴 수 없는 또 지워버릴 수 없는 역사성은 현존재 자신에게는 숨겨진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역사성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발견될 수 있고 고유한 돌봄을 겪을 수 있다. 역사성 게슈이트리카이트라는 말은 역사적임이라는 말이에요. 현존재는 역사적이다. 그럼 현존재가 역사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게슈이테죠? 그것의 동사가 게슈엔이에요. 게슈엔이 발생이에요. 그것의 명사인 게슈이테가 역사고요. 그러니까 발생으로부터 일상적 의미의 역사가 출현하고 그렇다면 게슈엔 발생은 근원적 의미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이다라는 말은 역사를 발생시키며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를 발생시키며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성 그러면 다시 전통이 말해줘야겠네요. 현존재는 전통을 발견하고 보존하고 명시적으로 그것을 뒤따라갈 수 있다. 전통의 발견은 또 전통이 넘겨주는 무엇 및 넘겨주는 방식의 계시는 독자적인 과제로 움켜 잡힐 수 있다. 역사학자의 존재 방식이 그것이죠. 현존재는 자신을 그렇게 역사학적인 물음 및 탐구의 존재 유형 속으로 데려온다. 역사학자로서의 현존재는 그러나 역사학, 히스토리, 역사는 게슈히테예요. 히스토리는 역사학 학문이고요. 게슈히츠 비션샤프트 그러면 그것도 역사학이 돼요. 게슈히츠 비션샤프트가 아니라 게슈히테라고만 하면 그것은
역사네요. 여하튼 역사학은, 더욱 정확히 말해 역사학성은 묻는 현존재의 존재 이용으로서 단지 현존재가 그의 존재의 근거에 있어서 역사성을 통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역사학성이라는 것도 역사학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역사학성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역사학자가 가지고 있네요. 역사학자의 존재 방식을 역사학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즉 히스토리치테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역사학자의 역사학성은 모든 현존재의 근원적 본래적 존재 방식인 역사성, 게시트리트카이트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성이 역사학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역사성이 현존재에게 숨겨진 채 남아있다면 또 그렇게 남아있는 동안에는 현존재에게 역시 역사에 대한 역사학적 물음 및 발견의 가능성도 거부된 채로 있다. 역사학의 결론은 현존재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논증이 아니고 이러한 존재의 구성들, 즉 역사성의 불완전한 양상, 데피치언트 모두스로서 현존재의 역사성을 옹호하는 논증이다. 하나의 시대가 비역사학적일 수 있는, 다시 말해 역사학적 영향 연관에서 과거의 영향 연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 시대가 역사적이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영향을 단절시키는 그런 식으로 현존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현존재들의 시대는 비역사학적인 시대라고 불릴 수 있네요. 다른 한편으로 현존재가 자기 안에 놓여있는 가능성을 움켜잡았다면 곧 단지 자신의 실존을 자신에게 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존성 자체의 의의에 대해, 다시 말해 선행적으로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해 물을 가능성을 움켜잡았다면 실존성 자체의 의의는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물음 속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실존성 자체의 의의를 붙잡는 것은 존재 일반의 의의를 붙잡는 것과 같다. 또는 이쪽 물음을 붙잡는 것이 저쪽 물음을 붙잡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의라는 것은 진이라는 말에 대한 번역인데요. 이것 외에도 베도이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베도이퉁은 음이라고 번역하고 진은 맥락에 따라 음이나 의라고 번역하는 했는데요. 이 텍스트에서 시간 관련적 의미일 경우에는 의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하면 의는 significance예요. 그리고 의미는 meaning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 영어의 sense라는 말도 있죠.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영어에 다양하듯이 독일어에도 다양해요. 맥락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용어를 택해서 번역용어로 삼아야 좋습니다. 또 그러한 물음 속에서 현존재의 본질적인 역사성에 대한 시선이 개방되었다면 다음의 통찰이 불가피한데 곧 그것의 존재자적, 존재론적 필요성과 관련해서 예고되었던 안게짜이그테, 안짜이겐, 안게짜이트 그런 존재에 대한 물음이 스스로 역사성을 통해 성격 규정되어 있다는 통찰이다. 존재 물음의 마무리는 그렇게 하나의 역사적인 물음으로서의 물음 자체의 가장 고유한 존재의에서의 다음의 지침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안바이중 지침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곧 자신,
존재 물음의 고유한 역사에 대해 묻고서, 다시 말해 역사학적으로 대고서 자신을 과거의 적극적인 내것 삼기 안 아이구능 속에서 가장 고유한 물음 가능성들의 완전한 소유 속으로 데려오라는 지침이다. 존재의 물음을 나의 것으로 삼고, 존재의 물음 속에서 알려진 물음 가능성들도 나의 것으로 삼아라. 완전한 소유 속으로 데려와라. 이게 존재 물음이 우리에게 연구하는 방식에 대한 지침으로 알려진다는 것이에요. 존재의 의에 대한 물음은 이것에 귀속하는 수행 유형을 따라, 다시 말하 그의 시간성과 역사성에 있어서의 현존재에 대한 선행적인 해설로서 자기 자신에 의해 자기를 역사학적 물음으로 이해함으로 데려와져 있다. 그 존재론의 역사의 해체의 과제이잖아요. 그럼 존재론의 역사를 그 근본적 경험으로 육박해 들어가서 그 근본 경험에 의거해서 존재론의 역사가 어떤 한계들을 갖고 있고 어떤 부적절한 모습을 가진 채로 나타났는가, 그거를 밝히고, 그러면 그 근본적인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내 것 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안 아이구노 또는 쭈 아이구노, 이것이 역사학적 연구의 목표가 되는 것이네요. 내 것 삼기가 과거의 것을 내 것으로, 과거 속에 놓인 가능성들, 특히 존재 물음에서는 존재 물음의 가능성들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네요. 현존재의 기초 구조들의 예비적인 해석은 곧 현존재에 가장 가깝고 평균적인 존재 유형과 관련해서의, 따라서 그 속에서 현존재가 역시 우선은 역사적으로도, 세계 역사적으로도 존재하는 그런 존재 유형과 관련해서의 해석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현존재는 단지 자신이 그 안으로 존재하는 자신의 세계로 퇴락하는, 또 이러한 세계에서부터 빛을 받아 자신을 해석하는 경향성만을 갖고 있지 않고, 현존재는 이와 한 가지로 역시 자신의 많든 적든 명시적으로 움켜잡은 전통애로도 퇴락한다. 그러니까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부터 자기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애로 또는 과거애로 퇴락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그에게서 삶의 고유한 운영을, 곧 물음과 선택을 제거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살 것인지, 그런 선택지와 물음을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이 점은 특히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존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이해력, 그 존재론적 이해력 및 이것의 양성 가능성에 관해 타당하다. 양성 가능성은 숙성 가능성, 강화 가능성, 육성 가능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아우스빌둥바카이트인데요. 빌둥은 육성이고 아우스빌둥은 양성으로 통상 번역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 이해력도 강화될 수 있죠. 존재 이해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는 양성이다, 양성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이와 함께 집에 이르게 되는 전통은 우선은 또 대개 있어서 그것이 넘겨주는 것을
접근 가능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은폐한다. 전통은 넘어온 것을 자명성에 넘겨주고 전승된 범주들 및 개념들이 그것들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진정한 방식으로 폰해졌던 그런 근원적인 원천들, 경험들이겠죠. 이 원천적 경험들에로의 접근로를 가로막는다. 전통은 심지어 그러한 유래를 여하튼 망각하게 만든다. 전통은 그러한 규환을, 원천들에로의 규환을 역시 단지 그 필요성에서만이라도 이해하는 것에 불필요성을 양성한다. 규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환의 불필요성을 양성한다는 것이에요. 전통이. 왜냐하면 전통이 자명한 것이 되어버리는 한에서 이 자명한 전통은 우리에게 전통에 되돌아와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네요. 전통은 현존재의 역사성을 뿌리뽑는데 현존재가 단지 철학함에 가능한 유형들, 방향들, 입장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관심 속에서 가장 외지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낯선 문화들 속에서 움직이면서 이러한 관심에 의해 자신의 집안 없음, 즉 전통 없음을 덮어 감추려고 애쓸 정도로 그리한다. 전통이 자명한 것이 되고 불필요한 것이 되어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 가장 낯선 문화들을 탐구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자기가 자기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음, 집안을 상실해버리고 있음을 덮어 감추려고 애쓰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현존재는 하나의 문헌학적으로 사안적인 해석에 대한 모든 역사학적인 관심 및 모든 열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산적인 나의 것 삼기라는 의미에서의 과거회로의 적극적인 교환을 홀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장 원소적인 조건들, 즉 현존재의 시간성과 역사성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 서두에서 나타내진 것은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이 단지 처리되어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곧 단지 충분히 제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에 대한 모든 관심에도 불구하고 망각에 빠져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스의 존재론 및 그 역사, 곧 다양한 혈통관계들과 굴곡들을 관통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철학의 개념성을 규정하는 그 역사는 다음에 대한 논증인데 곧 현존재가 자기 자신과 존재의 일반을 세계에서부터 이해한다는 점, 즉 자기의 시간성, 자기의 역사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또 그렇게 자라난 존재론이 전통에 빠져들고 스스로 전통이 되어버리고 이 전통은 그런 존재론을 자명성으로 또 단순히 새롭게 가공될 수 있는 재료로 해결해서 그렇듯이 가라앉게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다. 이러한 뿌리 뽑힌 그리스의 존재론이 중세에는 견고한 결의 성분으로 된다. 그리스의 존재론의 체계로는 넘어온 단편들을 하나의 건축물이 되게 조립한 것, 즉 중세의 결의 성분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넘어온 단편들을 조립한 것이 중세의 결의 성분인데 이 결의 성분은 그들이 전승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 존재론의 체계론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존재에 대한 그리스의 근본 견해들의 교리적인 넘겨받음의 한계들 내부에서의 작업일지라도 이러한 체계론 속에는 즉 스콜라 철학이 연구하는 그리스 존재론의 체계론 속에는 여전히 부각되지 않은 채로 계속 나아가는 작업이 많이 놓여 있다. 스콜라 철학적인 형태화 속에서 그리스의 존재론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수아레스의 형이상학의 논쟁들을 거치는 길 위에서
근대의 형이상학과 초월적 철학 속으로 넘어가고 여전히 해결의 논리학의 기초들과 목표들을 규정한다. 이러한 역사의 경과 속에서 특정한 탁월한 존재 권역들, 예컨대 데카르트의 나는 사유한다는 것, 또는 칸트의 주관, 자아, 해결의 이성, 정신, 쉘러의 인격, 이 시선 속으로 들어오고 또 장차 1차적으로 문제 체계를 주도하는 한도에서 그 존재 권역들은 존재의 물음의 관행적인 소홀히함에 상응하여 존재를 또 자신들의 존재의 구조를 묻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존재의 권역들의 존재의 구조, 이거를 묻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하이데거는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고 관련된 사안들, 현상들 자체를 주어로 삼아서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오히려 전통 존재론의 범주적인 성분이 상응하는 형식화들 및 다만 부정적이기만 한 제한들과 더불어 이러한 존재자, 즉 주관이나 자아 등에게 옮겨 적용되고 혹은 주관의 실제성의 존재론적인 해석의 의도 속에서 변증법이 도움을 위해 요구된다. 해결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존재 물음 자체를 위해서 이 물음의 고유한 역사의 투명성이 획득되어야 한다면 굳어진 전통을 이완시킴과 이런 전통에 의해 초래된 은폐들을 떼어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우리는 존재의 물음을 실마리로 삼아 수행되는 고대 존재론의 전승된 성분을 근원적인 경험들에 의거해 해체함, 데스트럭션, 파괴라고 해도 될 텐데요. 좀 험한 용어로 들릴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해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경험들 속에서 최초의 또 장차 주도적인 존재 규정들이 획득되었던 것이다. 존재론적인 근본 개념들의 유래에 이러한 해체적 증명은 그 근본 개념들에 대한 출생 증명서를 연구하여 발급함으로써 존재론적인 입장들의 저급한 상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출생증명서는 칸트도 쓴 말이고요. 하이데거도 쓰고 있는데 그 출생증명, 기원증명, 유래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 유래처, 기원을 밝히면 나름의 권리를 갖고 있는 개념, 현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네요. 해체는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전통의 털어버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해체는 거꾸로 전통을 그것의 적극적인 가능성들에 있어서 경계 설정하고 이것은 언제나 그것의 한계들에 있어서 경계 설정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한계들은 그때마다의 물음 제기와 더불어 또 이러한 물음 제기에서부터 앞서 윤곽지어져 있는 한정과 더불어 곧 연구에 가능한 분야, 우리의 경우는 현존재 분석론이네요. 이와 더불어 현사실적으로 주어져 있다. 해체는 부정하는 식으로 과거에 대해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것의 비판, 즉 해체가 행하는 비판은 오늘과 또 존재론의 역사의 지배적인 취급 유형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취급 유형이 기록들의 편찬 및 주해의 방식으로 좀 복잡한 단어예요. 독소그라피시라고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야만 하네요. 그렇게 구상되어 있건 정신사적으로 구상되어 있건 문제사적으로 구상되어 있건 간에 그러하다. 해체는 그러나 과거를 허무성, 니히티카이트, 무 속으로 또는 허무성 속으로 파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해체의 부정적인 기능은 명시적이지 않게 또 간접적으로 남아있다. 존재 물음의 원칙적인 마무리를 목표로 삼는 앞에 놓여 있는 논문, 이 책, 존재와 시간을 하이데거는 스스로 논문 앞한두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책의 논문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의 테르디 속에서는 물음 제기에 본질적으로 속하며 다만 이것 내부에서만 가능한 존재론의 역사의 해체가 단지 이러한 역사의 원칙적으로 결정적인 정거장들 스타티지오넨에만 입각해 수행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이 사람들이 중요한 정거장들이네요. 해체의 적극적인 경향에 맞춰 우선은 다음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그리고 어느 정도로 존재론의 역사의 경과 속에서 여하튼 존재의 해석이 시간의 현상과 주제적으로 연관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시제성의 문제체가 원칙적으로 명확히 마무리되었고 또 마무리될 수 있었는가? 시제성,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죠. 템포랄리테트, 시간적 제약성이라고 했어요. 존재가 시간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 시간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것을 이렇게 템포랄리테트라고 했는데, 뭐 존재 시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번역어가 가능할 텐데, 존재의 시간적 규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우리는 시제성이라는 번역 용어를 택했습니다. 연구하는 길의 한 구간에서 시제성의 차원으로 향한 방향 속에서 움직였던, 다시 말해 현상들 자체의 강요를 통해 그것 속으로 밀쳐질 수 있었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람은 칸트이다. 만약 처음에 시제성의 문제체가 고정되어 있다면 도식론이 어둠의 빛을 마련해 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내에 도식론이 다뤄지는데요. 칸트 스스로도 이 도식론을 매우 어려운 주제로 간주하고 있어요. 쉐마티스무스 레레 그랬어요. 도식주의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쉐마티스무스 레레, 통상 도식론이라고 번역하고요. 여기 쉐마가 있는데 이것을 하이데크는 시간의 지평들을 가리키는 말로 써요. 시간성의 도식들을 시간성의 지평들 내지 시간성의 차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이러한 길을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경우 역시 나타내질 수 있는 것은 왜 칸트에게 이러한 분야가 이것의 본래적인 차원들 및 중심적인 존재론적 기능에 있어서 폐쇄된 채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칸트 자신은 그가 하나의 어두운 분야 속에서 과감하게 전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칸트의 말입니다. 인용이에요. 우리의 지성의 도식론은 현출들 및 이것들이 단순한 형식과 관련해서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들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의 참된 손놀림들을 우리는 자연에서부터 어렵게 언젠가 추측해낸다고 했어요. 언젠가 인식해내는 것도 아니고 추측해내는 것이고, 추측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고, 그것을 은폐되지 않은 채로 눈앞에 두게 될 것이다. 무엇 앞에서 칸트가 여기서 이를테면 물러나는지가 주제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약 사실상 존재라는 표현이 하나의 증명 가능한 의의를 가져야 한다면 그렇다. 결국에는 바로 다음의 현상들이 곧 뒤에 오는 분석 속에서 시제성이라는 명칭 아래 명백히 제시되는 현상들이 공동적 이성의 가장 비밀스러운 판단들인데, 칸트는 철학자들의 업무를 그것들의 분석론으로 규정한다. 네.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칸트도 다뤘다는 것이에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칸트의 주관은 세계가 없는 주관이에요. 세계 없는 나, 세계 없는 자예요. 그래서 칸트의 시간 논의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지평으로 삼아서 용지자와 전지자를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용지자와 전지자를 이해할 때 먼저 그것들을 모두 현존자로 이해해요. 그것은 시간 지평에 의거해서 현존이라는 존재를 이해한 것이에요. 세계 지평에 의거해서는 용재성과 전재성이라는 존재를 이해해요. 현존재가. 그러나 시간 지평에 의거해서는 현존성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 칸트의 존재 설명이 세계가 없는 주관에서 출발함에 의해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진단입니다. 시제성의 문제체계를 실마리로 삼아 해체 과제를 진행함 속에서 뒤에 오는 논문은 도식론의 장을 해석하려고 또 거기에서부터 시간에 관한 칸트의 학설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동시에 나타내지는 것은 왜 칸트가 시제성의 문제체계에 대한 통찰에 실패한 채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중적인 것이 이러한 통찰을 방해했다. 일단 존재의 물음 일반을 소홀히 함이고 이것과 연관 속에서 현존재에 대한 하나의 주제적인 존재론을 결여함인데 이것은 칸트식으로 말해서 주관의 주관성에 대한 하나의 선행적인 존재론적 분석을 결여합니다. 주관을 세계 내의 존재로 보지 못해서 세계가 빠져 있다는 것이네요. 그것 대신에 오히려 칸트는 모든 본질적인 계속적인 양성들 포르트빌딩엔 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데카르트의 입장을 넘겨받는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입장을 계속해서 양성했지만 그러나 그 입장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네요. 나아가서 그의 시간의 분석은 주관 속으로의 이러한 현상의 재수용에도 불구하고 주관 속으로의 시간의 재수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승된 통속적인 시간 이해력으로 방향 잡은 채로 남아있다. 이 점이 궁극적으로 칸트가 하나의 초월적인 시간 규정의 현상을 이것의 고유한 구조 및 기능에 있어서 명확히 마무리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통속적인 시간 이해력은 현재에만 방향을 두고 있단 말. 현재에 의거해서 존재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된 존재에 의거해서 거꾸로 시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그리스 존재론에서 나타났는데 그런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전통의 이러한 이중적인 사후 영향의 결과로 시간과 나는 사유한다 사이의 결정적인 연관은 완전한 어둠에 쌓인 채로 남아있고 그 연관은 결코 문제로 삼아지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존재론적인 입장의 넘겨받음을 통해 칸트는 하나의 본질적인 소홀히 함을 함께 행하는데 이것은 곧 현존재의 존재론을 소홀히 합니다. 이러한 소홀히 함은 데카르트의 가장 고유한 경향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소홀히 함이다. 데카르트도 소홀히 하는데 칸트도 소홀히 하니까 결정적인 넘겨받음이 되고 동시에 결정적인 소홀히함이 되네요. 코기토 줌, 곧 나는 사유한다, 나는 존재한다와 더불어 데카르트는 철학에게 하나의 새롭고 확실한 지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가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시작에 있어서 무규정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레스 코기탄스, 곧 사유하는 사물의 존재 유형, 더욱 정확히는 줌, 곧 나는 존재한다의 존재의이다. 나는 사유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시적이지 않은 존재론적 기초들의 명확한 마무리는 존재론의 역사 속으로 해체하면서 귀환함의 기류에서 두 번째 정거장 스타치온에서의 체류를 충족시킨다. 해석은 데카르트가 단지 여하튼 존재의 물음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한 논증만을 가져오지 않고 역시 왜 그가 나는 사유한다의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존재함과 더불어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에 의에 대한 물음에서 면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났는지도 나타난다. 나는 사유한다는 건 의심 불가능하다고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말한 것이죠. 내가 사유한다는 걸 의심해도 그 의심도 사유행위잖아요. 사유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확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확신함의 존재함, 게비스자인, 확신적임 이렇게도 되고요. 확실함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번역하면 확신함의 존재함이 돼요. 진리의 내용은 내가 확신하며 존재할 때 참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항하는 나의 태도는 확신하며 존재함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번역어를 선정했어요. 데카르트에게는 그럼에도 그것, 나는 사유한다가 다만 이러한 소홀히 함 옆에 또 이로써 정신이건 마음이건 간에 사유하는 사함으로의 완전한 존재론적 무규정성 옆에만 남아있지 않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성찰들의 기초적 고찰들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즉 나는 사유한다 라는 명제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죠. 그에게 발단에 놓아진 존재자, 즉 사유하는 사물에게 중세의 존재론을 옮겨 적용함의 길 위에서 수행한다. 사유하는 사물은 존재론적으로 엔스, 존재자로 규정되고 엔스의 존재 의의는 중세의 존재론에게는 창조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의 이해력 속에 고정되어 있다. 무한한 존재자로서의 신은 창조되지 않은 존재자이다. 창조되지 않음은 그러나 어떤 것이 제작되어 있음이라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고대의 존재 개념의 하나의 본질적인 구조요소이다. 철학함의 겉보기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의 숙명적인 선입견의 이식으로 나타나는데, 즉 데카르트가 철학의 제1원리를 나는 사유한다 또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철학의 제1원리로 보면서 철학을 새로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결국 선입견의 이식이다. 고대 존재론의 재수형이다. 그런 선입견의 근거 위에서 다음 세대에는 마음에 대한 주제적인 존재론적 분석론을 존재 물음을 실마리로 삼아 또 동시에 넘어온 고대의 존재론과의 비판적 대결로서 수행하는 것을 등한시했다. 데카르트가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 의존해 있고 이것의 전문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을 중세대에 아는 누구나 알아본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과 더불어서는 철학적으로 아무것도 얻어져 있지 않은데 곧 중세론의 존재론이 사유하는 사물에 대한 존재론적인 규정이나 비규정 속으로 미친 영향이 다음 시대에 대해 어떤 원칙적인 도달거리를 갖고 있는지가 어둡게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렇다. 이러한 도달거리가 영향 범위가 처음으로 평가될 수 있는 때는 미리 고대의 존재론의 의의와 한계들이 존재 물음회로의 방향 잡음에서부터 제시되어 있는 때이다. 다른 말로 해서 해체는 고대의 존재론의 기반을 시제성의 문제체계의 빛 속에서 해석하는 과제 앞에 자신이 세워져 있음을 본다. 고대의 존재론을 시제성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과제를 떠맡겠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이와 함께 분명해지는 것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고대의 해석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 내지 자연애로 방향 잡혀 있다는 점, 즉 현 존재애로 방향 잡혀 있지 않다는 점, 또 그 해석이 사실상 존재 이해력을 시간에서부터 획득한다는 점이다. 존재 이해를 또는 존재 이해력을 시간에서부터 획득한다. 고대 존재론이. 이에 대한 외적인 증거 문서는 그러나 물론 단지 이것뿐인데, 즉 외적인 증거 문서뿐인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또 그것도 이 파루시아와 우시아라는 용어뿐이네요.
파루시아 내지 우시아로의 존재의 의의에 대한 규정인데 그것들은 존재론적 시제적으로 현존성, 안베젠하이트를 의미한다. 존재자는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현존성으로 파악되어 있고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의 특정한 시간 양상, 곧 현재와 관련해서 이해되어 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존재론에서 존재가 시간과 관련되어 이해되어 있어요. 다만 시간의 3차원에 의해서 이해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한 차원이 현재와 관련해서만 이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 존재론의 문제체계는 각각의 하나의 존재론의 문제체계와 같이 자신의 실마리를 현존재 자신에서부터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 다시 말해 인간의 존재는 통속적인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철학적인 정의에서도 좋은 로본 에콘, 즉 말을 갖고 있는 동물로 곧 그것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말할 수 있음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그런 생명체로 한정되었다. 레게인, 말함은 말 건냄과 논의함 속에서 만나지는 존재자의 존재 구조들의 획득을 위한 실마리이다. 그 때문에 플라톤에게서 양성된 고대의 존재론은 대화술로 된다. 말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리스 존재론은 인간의 본질을 말함에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존재론을 대화술로 전개했다는 것이에요. 존재론적인 실마리 자체의 더욱 나아가는 마무리와 더불어 다시 말해 로고스의 해석학과 더불어 로고스 해석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도달되지요. 존재의 문제의 더욱 철저한 파악의 가능성이 자라난다. 하나의 진정한 철학적 당혹감이었던 대화술은 불필요하게 된다. 그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화술에 대해 어떠한 이해력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하나의 더욱 철저한 지반, 즉 로고스의 해석학 위에 세우면서 지향한 채로 있기 때문이다. Aufheben, 해결의 유명한 용어이죠. 정반, 합의, 합 단계가 지향의 단계예요. 레게의 말함, 자체 내지 노예인, 사유함은 곧 풀이해서 어떤 존재자를 그것의 순수한 존재성에 있어서 단적으로 알아차림은 이미 파르메이데스가 존재의 해석의 실마리로 삼았던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의 순수한 현재화라는 시제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 속에서 그것에게, 즉 현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더욱이 본래적인 존재자로 이해되는 그런 존재자는 따라서 자신의 해석을 마주대한 게겐바르트가 현재인데요. 연결선을 통해서 떼어놨어요. 그럼 게겐이 마주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르트는 바르텐이 동사로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게겐 빈데 슈트리히 바르트는 마주대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 존재자는 현존성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이러한 그리스적 존재 해석은 그럼에도 그때 기능하는 실마리에 대한 각종의 명시적인 알미 없이 또 시간의 기초존재론적인 기능에 대한 지식이나 심지어 이해력조차도 없이 또 이러한 기능의 가능 근거에 대한 통찰이 없이 수행된다. 그 반대로 시간 자체가 여러 다른 존재자들 가운데의 하나의 존재자로 간주되고 시간 자체를 시간으로 명시적이지 않게 고지식하게 방향 잡힌 그런 존재 이해력의 지평에서부터 시간의 존재 구조에 있어서 파악하는 일이 시도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복잡하죠.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곧 현재에서부터 존재 곧 현존하는 전제성을 이해하고 현존하는 전제성에서부터 다시 시간을 역시 현존하는 전제성으로 이해한다. 시간과 존재의 관련이 그리스의 고대 존재론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존재 물음에 대한 뒤에 오는 원칙적인 마무리의 테두리 속에서는 고대의 존재론의 무엇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고대의 존재론의 학문적으로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단계의 기초들에 대한 상세한 시대적 해석이
전달될 수는 없다. 그것 대신에 저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논문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내주는데 그 시간 논문은 존재에 대한 고대의 학문의 토대 및 한계들의 식별 기준을 위해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은 그 현상에 대한 우리에게 전승된 최초의 상세한 해석이다. 그 논문은 모든 후속하는 시간 파악을 베르그송의 시간 파악도 포함해서 본질적으로 규정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개념의 분석에서부터 동시에 역행적으로 뒤쪽으로 분명하게 되는 것은 칸트의 시간 파악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명확히 제시된 구조들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인데 이 점이 말하는 것은 칸트의 존재론적인 근본적 방향 잡음이 하나의 새로운 물음에 지닌 모든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적인 방향 잡음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칸트는 데카르트에게 의존하고요.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의존하니까 결국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집중해야겠네요. 최종적으로는 존재론적인 전승의 해체의 수행 속에서 비로소 존재 물음이 자신의 참다운 구체화를 획득한다. 이러한 구체화 속에서 존재 물음은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의 불가피성의 완전한 논증을 자기에게 마련해주고 그렇게 이러한 물음의 반복이라는 말의 의의를 예시한다. 그 속에 존재 자체가 깊이 감싸여져 있는 그러한 이론 분야, 즉 존재론 속에서의 각종의 연구는 자신의 성과들의 과대 평가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물음은 부단히 그것에서부터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훤해질 수도 있을 그런 하나의 더욱 근원적이고 더욱 보편적인 지표, 결국은 시제성의 계시의 가능성 앞으로 자신을 스스로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양한 계시의 가능성들이 시제성을 계시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가능성들 복수를 썼어요. 여기서는 가능성 단수를 썼어요. 메글리카이트, 여기서는 메글리카이템. 애매하죠. 한 번은 단수, 한 번은 복수. 왜 이렇게 썼을까는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또 적극적인 획득과 더불어 협의될 수 있는 때는 철학자들끼리, 현대 철학자들끼리 협의될 수 있는 때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여하튼 비로소 다시금 일깨워져있고 또 통제 가능한 대결들의 분야가 획득되어 있을 때이다. 통제 가능한 대결들의 분야, 맥락상 존재론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체계에서 존재론의 역사의 해체의 과제도 다뤄진다는 점을 하이데거가 예고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연구의 현상학적 방법이 다뤄지겠네요. 벌써 깜깜해졌네요. 불을 안 켰더니 어두워서 여러분 제 얼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